오늘 이 브로드컴 한국 분들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죠. 뭐 엔비디아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 반도체 업계의 거인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반도체 설계사입니다. 반도체 설계사. 브로드컴 보유액이 19억 불 정도 됩니다. 2조 6천억 달러. 엔비디아가 110억 달러를 갖고 있으니까 15조. 뭐 한 7분의 7배 정도를 엔비디아 주식을 더 갖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아마 이제 국내 투자자들 가운데 브로드컴 주식을 많이 샀을 겁니다. 이 회사는 맞춤형 반도체 칩 설계사입니다. 구글 같은 회사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면은 브로드컴이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 도면을 넘기면은 그러면은 이제 대만 반도체 TSMC 메모리가 아니고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는 거죠. 맞춤형 칩의 설계사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성적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약간 주가가 빠졌습니다만 많이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38% 정도 올랐습니다. 6개월 동안 38% 정도. 그리고 이제 지난 5일 동안은 성과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좀 빠졌네요. 이쪽에.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브로드컴의 AI 대박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여러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엔비디아하고 이런 차이는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이 브로드컴은 맞춤형 반도체 칩 설계사입니다. 이걸 ASIC를 ASIC라고 부릅니다. 엔비디아는 범용형 반도체 칩 설계사인 겁니다. 아주 큰 차이인 겁니다. 그리고 수익 구조는 엔비디아는 시장이 큽니다. 마진도 좋고 브로드컴은 엔비디아보다 시장이 좀 작습니다. 마진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고객사의 칩을 설계해 주는 회사입니다. 맞춤형 반도체 칩 설계사.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고객 맞춤형 반도체 칩을 설계해 주는 회사고 엔비디아는 범용형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차이가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죠. 고객들이 이제 브로드컴은 한정적이죠. 뭐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아마존이라는 이런 회사에서 고객 요구가 있으면은 고객 맞춤형 설계를 도를 제공해 주는 거죠.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맞춤형 칩을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대형 회사들 외에는 감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객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범용형 반도체 칩 설계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칩을 만들어 놓으면 큰 기업 작은 기업 대형 기업 전부 다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진이 많이 파니까 설계 한번 해놓으면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겁니다. 두 회사는 정말 여러분들 좋은 회사죠. 이제 오늘 브로드컴의 AI 대박이 한계가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보니까 보시면은 세 달 동안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이 엄청 올랐고 그다음에 엔비디아보다도 더 이게 더 비쌉니다. 주식이. 이게 이런 포워드 프라이스 어닝이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주가 수익률 비주링이죠. 주가 수익률. 주가 수익률이 훨씬 더 비쌉니다. 많이 비싸졌다는 거죠. 주식이. 그러니까 보시면은 브로드컴의 AI 대박에는 한계가 있고
그러나 브로드컴이 주가 수익률이 너무 높다, 너무 비싸다는 거죠. 투자자들이 또 너무 낙관적인 것 같다. 브로드컴은 지난 2달 동안 S&P 500개 기업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실적을 올렸고 이 기간 동안에 2달 동안 주가가 70% 정도 뛰었다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1조 달러 기업이 돌파한 겁니다. 월마트와 테슬라를 제치고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간 그런 회사인 거죠. 맞춤형 AI 칩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맞춤형 칩은 비싼 엔비디아 칩이 대상이 될 수 없고 시장은 엄청나게 클 건데 투자 순위 가운데 1순위는 역시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에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게 불안하면 2순위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춤형 AI 칩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브로드컴은 맞춤형 반도체 칩을 주문하는 구글이나 메타 등과 같은 기술 대기업 때문에 분주하지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올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나 매출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 맞춤형 이런 칩을 주문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선행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니까 기술 대기업 중에 큰 것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모간 스탠리의 애널리스트들은 맞춤형 칩의 성능 문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한 불만이다. 맞춤형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고성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돈은 선행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으면 투자할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번에 기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은 투자 대비 성능 문제 때문에 엔비디아의 범용형 AI 칩의 구매를 더 늘릴 것으로 보고 올해 구글은 맞춤형 반도체 칩 지출은 10에서 20% 정도 늘리지만 엔비디아 칩 지출은 300에서 400% 정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그냥 인상적으로 이번 기사를 본 겁니다. 그죠? 브로드컴의 가장 큰 고객은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텐스인데 현재까지는 미국 정부의 규제가 없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춤형 칩 시장이 범용형 칩 시장에 비해서 작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브로드컴에 비해 엔비디아 시장은 광대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거죠. 향후 50년 동안 AI 칩은 연평균 23% 성장할 것이다. 엄청난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방송 집중을 얼마나 해서 여러분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정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향후 50년 동안 AI 칩은 연평균 23% 성장할 것이다. 향후 50년 동안. 브로드컴의 주력 분야인 맞춤형 반도체 칩 설계는 대규모의 선행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술 거대 기업의 영역이고 중소형 기업들은 감히 넘볼 수가 없다는 거죠. 시장이 대단히 제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로서는 엔비디아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비싸다는 겁니다. 브로드컴이 엔비디아에 비해서 13% 정도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브로드컴은 AI 붐 속에서 좋은 분야를 찾아낸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그 기업이 좀 덜 편안한 기업이라는 거죠. 덜 편안한 기업.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뜨기 때문에
사람들이 곽강을 하는데 오늘 굉장히 귀한 기사입니다. 맞춤형 반도체 설계 회사에 대한 수요가 범용형 설계사 제품보다는 불리하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친 김에 반도체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 만한 투자죠. 뭐 예를 들면 고수익은 누리고 싶고 코인 같은 부분에는 너무나 불안해서 안 되겠고 그런 분들은 기술주 투자나 아니면 반도체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반도체 삼총사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3개 회사죠. 3개 회사. 오늘 보니까 미국의 어느 한 잡지에서 TSMC가 5년 내에 3조 달러 클럽에 돌파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그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TSMC 뭐 이제 곧 1조 달러 넘었다가 조금 더 이제 내려오고 그렇게 하죠. 보시면 이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141불 많이 올랐네요. 100불까지 떨어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컴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죠? TSMC 그죠? 자, 여기 보시면은 세계 회사는 투자할 만하죠. 오늘 이 보시는 이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월등히 여러분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 3개 회사.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하게 세 개 회사를 한번 모아가 처음으로 아마 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아주 좋은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에 지나치게 여러분들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이 불안하게 되면은 좀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분산 또 분산이 투자 철칙이니까. 그러니까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 가운데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TSMC를 좀 갖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는 기술주 투자에 굉장히 정통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대부분 10등 안에 대부분 이 회사들을 갖고 있는 거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한 회사는 칩을 만드는 회사, 한 회사는 범용 칩을 설계하는 회사, 다른 회사는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 회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게. 귀한 것은 여러분들 너무 흔하면은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니까 공박사가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니까 늘 흔하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방송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들으실 때 집중해서 들으시고 시간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기 시간을. 그죠?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은 100원 갖고 있으면은 엔비디아 60원, 브로드컴에 25원, TSMC 한 15원 정도 투자하면 되겠죠.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은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좀 중립적으로 투자하면은 40, 35, 25 정도 투자하면 되겠고 100원 가운데 40원을 엔비디아를 투자하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방어적으로 투자하면은 그러면은 30, 30, 40으로 투자하면 되겠죠.
여러분 방송 들으신 분이 그러면 공박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좀 불안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반에크 그룹이 운영하는 미국의 가장 큰 반도체 섹터 상장 지수 펀드를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올랐네. 한 252불. 그중에 여러분들 톱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가 21%, 타이완이 11%, 브로드컴이 10% 정도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뭐 제조회사, 설계회사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펀드에는. 지난해 여러분들 8월 달에 시작된 이 회사에서 만든 반도체 설계회사 전문 펀드를 보시게 되면은 펩레스지 않습니까? 설계사만 모은 거죠. 이걸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21%, 브로드컴이 17%,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AMD는 익숙하실 것이고 반도체 설계사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가격이 뭐 그렇게 부담 갈 정도로 몇백 불이 아니고 28불 정도니까 쌀 때는 20불 아래로도 내려갔죠. 그러니까 뭐 이런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본인 갖고 있는 재산 가운데 SMH하고 SMHX 반도체 설계사 나누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훨씬 더 이제 분산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에 보다 훨씬 더 좀 리스크를 더 감당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하시면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개별 기업.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역사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얀 판 리베크라는 인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물입니다. 30세 정도 33세일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개척한 네덜란드 다치의 동인도 회사의 직원입니다. 얀 판 리베크. 다른 사람들 참 대단해요. 1600년대 우리 조상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발생한 종교전쟁을 피해 가지고 프랑스의 개신교도 위그노들이 탈출을 해서 이민을 간 그런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북미 대륙도 많이 갔고 이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간 사람이 있죠.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입니다. 위그노들. 이런 프랑스 위그노들의 이민이 1688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200주년의 기념 시를 이렇게 여러분들 발행한 겁니다. 이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직원으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개척한 것을 프랑스 위그노를 좀 조사하면서 제가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얀 판 리베크입니다. 얀 판 리베크. 삶은 안주할 수도 있지만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 가끔가다 여러분들 방송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나이를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인생은 길이가 아니고 밀도니까 짧은 시간에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께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1년을 10년처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공병우란 사람이 5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전력투구를 한 겁니다. 전력투구.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이성과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전부 다 이런 5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룬 겁니다. 이제 안 다룹니다. 내한테 5년은 50년처럼 여러분 일을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5년을 했다는 것은 50년 정도 일을 한 겁니다. 적당히 여러분 일을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매일 뭡니까 선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일다 이렇게 하면 그걸로 본인들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 자식들하고. 나는 여러분들 10년처럼 산 겁니다. 1년을 10년처럼 산 거란 말이에요. 나는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길이가 아니고 밀도라고 생각하고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주제를 바꿔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기술 역사에게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이 얀판 리베크라는 인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짧은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는지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네덜란드인 더치의 얀판 리베크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이제 초상화를 많이 그렸기 때문에 다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사실주의 화풍이 유행했기 때문에 이 얀판 리베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던 그 내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림으로 1652년입니다. 1652년.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7, 8%를 차지하는 아프리카너 백인 사회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창시자 32세입니다. 32세. 32세에 개척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32세.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일을 한 겁니다. 10년 동안 완전히 이런 틀을 잡고 그다음에 지금의 자카르타로 이동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10년 동안 틀을 다 한 겁니다. 10년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얀판 리베크는 아주 이렇게 견문이 넓었던 사람입니다. 자카르타 지금의 인도네시아 수도를 과거에는 바타비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의 나가사키 데지마 베트남의 통깅 등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무역 거점에 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야가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이때 우리 조상들은 뭘 했죠. 정우진 씨 듣기 싫으면 안 들어오면 돼요. 당신이 내한테 방송을 뭘 하라 안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그거는 없는 겁니다. 듣기 싫으면 다른 방송들 뭐 이야기하는 데가 많으니까 다른 방송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송 가가 듣고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방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처럼 생각이 짧아서 여러분들 방송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똑똑한 책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얀판 리베크입니다. 얀판 리베크. 지금 이제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얀판 리베크가 있는 겁니다. 얀판 리베크. 초대 사령관 남아프리카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고 33세 여러분들 사령관이 돼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러분들 처음에 케이프 콜로니 케이프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1619년에 네덜란드의 클렌보르흐에서 외과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1639년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에 입사해서 바타비아에서 근무했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 여러분들 지금 나서 사는 게 얼마나 복받은지 보시기 바랍니다. 1649년 30세 때 마리아 드라 케일리와 결혼해서 8명에서 9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대부분 유아기에 사망하고, 살아남은 아들 아브람 판 리베크가 나중에 네덜란드의 동인도 제도의 총독이 된다. 최고 자리까지 오르네요. 아버지까지는 끝까지 몰랐는데 그 아들분 아브람 판 리베크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람 판 리베크, 아주 여러분들 녹록지 않게 생겼네요. 동인도 회사의 최고 자리까지 여러분들 올라간 겁니다. 아들이 딱 하나 살아난 겁니다. 그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이렇게 높았던 겁니다. 좋은 시대에서 나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에 나서 사는 겁니다. 좋은 시대. 좋은 시대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보시게 되면은 얀판 리베크는 밀, 사과, 포도 등 여기보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정착지를 개척하는 겁니다. 여기 개척하는데 이 배들이 어디서 떠나는 거 하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의 지시로 1651년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네덜란드의 텍셀에서 5척의 배가 출발합니다. 드로메다리스, 헤이허, 호덴호프, 바비스, 올리판트, 이게 배 이름입니다. 이걸 이끌고 출발해 가지고 1652년 4월 6일 4달이 걸렸네. 4달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화란 텍셀이라는 데 출발해 가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하는데 4달 좀 넘게 여러분들 걸린 겁니다. 4달 넘게. 네덜란드와 동인도 항해 중에 선원들의 보급기지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고, 식수, 채소, 과일, 고기를 공급해서 그 당시는 신선한 여러분들 과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괴혈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와인 공급이 필요한 거죠. 와인 공급이. 여러분 여기가 네덜란드의 텍셀이라는 데입니다. 네덜란드 텍셀 항구입니다. 이런 범선을 5척을 이끌고 여러분들 33세의 젊은이가 총사령관이 돼 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개척하는 겁니다. 개척자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타고 간 범선들입니다. 이게 5척 범선들이 지금도 이렇게 다 여러분들 유지가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전달됩니다. 이게 얀반 리베크 배 이름입니다. 배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1652년도 네덜란드 텍셀에서 출발해 가지고 케이프까지 간 범선들입니다. 이게 이런 다 모형이 지금 판매도 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이 배들입니다. 이런 범선을 타고 4개월간 항해해 가지고 포비님 고맙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님 고맙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범선을 타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루니까 얼마나 마음이 넓어집니까? 과거사지만 개척자 정신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반도에 갇혀서 맨날 뭡니까 뭐 어떻고 저떻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내가 5년간 그 짓을 한 겁니다. 내가 5년 동안 뭡니까 한반도에 갇혀가 여러분들 그 짓을 한 겁니다.
공병호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화란 사람들 유럽을 다니면 여러분들 화란은 참 달라도 지금도 이 나라도 엉망진창이 돼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민자 문제 때문에 이미그레이션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존이 돼 가지고 옛날 일을 깨알처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범선들이 대단히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범선이나 스페인 범선에 그는 다음번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없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런 이야기 하냐. 이게 다 교훈이 있기 때문에 교훈. 네덜란드가 왜 이겼냐. 경쟁력이 있으니까 예? 물건을 운반하는데 운임료가 싸니까 이긴 겁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전부 다 여러분들 다 패배한 겁니다. 프랑스까지. 세상이 전쟁이에요. 세상이 시험인 겁니다. 세상의 경쟁인 거예요. 경쟁 없는 사회 만듭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시험 없는 사회 만듭시다.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겁니다. 이런 다음 시간에 네덜란드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해 가지고 해상무역을 제패했는지를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박사 왜 이런 거 다루냐. 그게 아니에요. 이런 거 보고 좀 생각 좀 하자 사람들아. 그 이야기인 겁니다. 이 33세 젊은이가 5척의 이런 범선을 여러분들 이끌고 가가지고 만든 장소가 포르드 후데 호프 그러니까 본부를 만든 겁니다. 케이프에 이 방어 본부를 방어하는 그런 일종의 기지를 만든 겁니다. 이 기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케이프 식민지 케이프 타운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 식민지가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여러분들 일본 성곽처럼 해자입니다. 해자 물이 있고 이 방어선입니다. 방어선 해자가 있고 그다음에 성벽을 했고 안에는 여러분들 군 영내처럼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 여러분들 그런 33세 젊은이가 만들었던 그 소위 포트 오브 케이프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해자가 이렇게 해자가 지금 뭐 지금은 이제 시내가 됐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러분들 설계 도면입니다. 이게 다 해자. 이 포, 이 안은 연병장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외곽으로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이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자, 술님 고맙습니다. 40세 여러분들 밀, 사과, 포도 등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1659년 포도원을 설립해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 여러분들 항해를 할 때 선원들이 괴혈병으로 많이 죽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를 가져가는 거죠. 포도주를. 1659년에 포도원을 설립했는데 포도원을 설립해가 포도원을 잘 관리하려면은 농업에 익숙한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프랑스 위그노들의 이민을 허용하는 겁니다. 1688년에. 케이프 반도의 새로운 기회에 맞춰서 포도, 밀, 사과, 감귤, 땅콩, 감자 등 다양한 작물을 도입해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1659년대 포도원을 설립해서 적포도를 생산했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항해할 때 여러분들 4개월간 마실 적포도를 네덜란드 항구에서 여러분들 싣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중간 기차도 공급받아 싣고 정착지 내에 캠프니스 가든을 조성해서 과일과 채소를 재배했는데 지금은 케이프타운 주요 공원으로 남아 있다. 캠프니스 가든입니다. 이게 캠프니스 가든. 지금 남아 있는 33세의 그
사령관이 만든 케이프타운의 컴퍼니 가든, 지금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이런 장소입니다. 컴퍼니스 가든. 이 컴퍼니스 가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좀 또 개혁적이었습니다. 농작물을 훨씬 더 좀 생산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본인들이 데리고 있던 직원들 가운데 일부를 농경지를 제공해 가지고 사기업 농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유농민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직원 일부를 자유농민으로 지정해서 독립농장을 운영하도록 하고 회사에 본인의 소출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핵심적입니까? 사람이 자기 농토를 갖고 있을 때 열심히 농산물을 만든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이런 불과 9년에 10년 사이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남아프리카 최초의 해성 발견 천문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지질학자죠. 다산 저기양용도 여러분들 유배가 됐을 때 그 다산 정약전 흑산도 유배가 됐을 때 의류도감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록을 다 해가지고 후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652년 남아프리카의 최초로 발견된 해성을 보고했다. 이렇게 서양이 이 관찰이나 과학적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동양을 앞섰던 겁니다. 네덜란드 동인도 주식회사의 정책에 따라 매일 일지를 작성하고 이것은 케이프의 자연환경과 자원 탐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어 있고 원주민 코이코이 및 산부족에게서 식용식물 지식을 학습해서 그것을 기록을 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후세 사람들은 이 얀판 리베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창시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은 얀판 리베크 가족의 문장을 코트 오브 암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게 이 문장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얀판 리베크 가문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장은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코트 오브 암이 과거에는 이걸 썼고 지금은 이제 이걸 쓰죠. 흑인들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바꿔버린 겁니다. 서양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트 오브 암이라는 것을 많이 쓰죠. 문장을 이렇게 멋진 문장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얀판 리베크의 문장인 거죠. 개척 정신을 가져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33세 젊은이가 불과 10년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딱 9년 재임이네요. 9년 재임한 게 눈부신여름 업적을 남기고 그다음에 다른 데로 부임합니다. 자카르타로. 얀판 리베크. 여기 보시면은 1662년도에 케이프를 떠나서 1665년부터 바타비아 지금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입니다. 동인도 총독 비서로 근무했고 1677년에 사망했다. 이제 총독까지는 못 올라갔네요. 아들이 총독까지 올라가죠. 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물을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내가 좀 좋은 소재들은 계속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치들 네덜란드는 어마어마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지금 이 나라도 이민자 문제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발굴해 가지고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프론티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그 민족이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집착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몰락이 되는 겁니다. 개인도 우리가 흔히 여러분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상을 유지해야겠다.
그냥 지금까지 모아둔 걸 가지고 나눠 먹고 살아야겠다. 그런 순간부터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개척하고 학습하고 도전하고 이렇게 안 하면 내려가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계속해서 변경을 확장하고 지금이야 변경이야 물리적 변경도 있지만 사이버 변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지막 주제로 더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배를 출범시킬 때 배에 드는 그런 여러분들 배팅을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안고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든 최초의 회사가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인 거죠. 개척을 해야 되는 걸 개척을 지금은 사이버 공간도 그렇고 자기의 영적인 영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척을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런 무한한 존재가 지겨워하는 존재입니다. 지겨워. 밥을 주면 그다음에 뭡니까? 스테이크를 달라고 스테이크를 주려면 뭡니까? 해외여행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이런 뭘 하는 거 하니까 지겨워하는 거죠. 그래서 재미를 본인 스스로가 계속 건설적인 재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화란의 여러분들 동인도 회사가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범선을 타고 이렇게 범선이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네덜란드가 세계를 제패했는지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뛰어난 겁니다. 국가 경쟁력이. 무게를 낮추고 속도를 빠르게 하고 선원들이 여러분들 소요되는 생필수품과 이런 적재 화물을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프랑스를 다 여러분들 무찌른 겁니다. 네덜란드는 17세기에서 이렇게 무역을 개척하는데 프랑스는 17세기에 여러분들 종교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백짓을 다 하는 겁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못하면은 시대의 흐름을 이런 못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한 거.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항해도입니다. 동인도 회사가 항해를 어떻게 했냐. 여기 여러분들 다치 공화국 여기 출발해 가지고 대개 주 여러분들 무역 노선이 아프리카 서부 해안을 따라 가지고 케이프타운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게 중간 기착지입니다. 여기서 보급물을 여러분들 받은 다음에 주 단어는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지금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과거의 바타비아 이게 주 항로입니다. 주 항로고 그다음에 이제 보조 항로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일본의 나가사키 대지마까지도 갔다 오고 여기서 인도도 가고 이게 다 중개무역이니까 말라카 인도 이거는 다 보조 그런 항로고 주 항로는 주로 이제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후추 항로를 수입해 가지고 파는 그런 무역을 한 거죠. 여러분 핵심이 뭔가 시장 점유율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면 골로 가는 겁니다. 시장 점유율이. 여기 보시면은 네덜란드는 남아공 케이프 바타비아가 핵심 노선이고 그다음에 바타비아 말루크 제도 바타비아 스리랑카 바타비아 인도서부 바타비아 대만 바타비아 나가사키 지금도 나가사키 가면 여러분들 이탈리아 네덜란드 상인 촌락들이 다 여러분들 복원이 되어 있죠. 조선만 탁 빠지는 겁니다. 그때 이런 하멜 표류기 박연 표류기 같은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무역을 개척한 겁니다. 이제 주로
유럽에서 동인도로 은, 구리, 모직물, 와인 등을 여러분들 수출하고 동인도에서 유럽으로 향신료를 주로 수입한 거죠. 얼마나 좋은 시대에 났습니까? 암스테르담 출발해 가지고 항해 시간이 6개월에서 8개월 걸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3개월에서 4개월 걸리니까 자카르타까지 합치게 되면 6개월에 8개월 걸린 겁니다. 이 플리트 선박 이게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음번 방송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000톤 배 한 척에 이름 1,000톤을 실었던 겁니다. 1,000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에서 보던 배들이죠. 보시면은 남 거를 빼앗는 겁니다. 중국이 이런 한국의 이런 메모리 반도체를 빼앗아 가지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진짜 현대판으로 하면 노다진 거죠. 엔비디아 이런 이익률이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현대판 노다지죠. 세상은 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던 무역 항로를 빼앗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삶 자체가 경쟁이고 삶 자체가 전쟁이고 삶 자체가 뭡니까? 그냥 빼앗는 겁니다. 빼앗는 거. 1800명 주주가 참여한 겁니다. 네덜란드 의회가 1602년에 동인도 무역 독점을 위해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고 6개 상공회의소가 자본을 모아서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 형태로 출범한다. 조상들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위험을 분산한 겁니다. 1800명이 참여해 가지고 세계 최초의 정권 거래소가 암스테르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독점하고 있던 엄청난 이익을 누리던 그 시장을 빼앗는 겁니다. 세상은 그냥 여러분 전쟁 경쟁이고 경쟁 없는 나라를 아이들한테 물려주겠다. 그러면 뭡니까? 아이들한테 가난을 물려주겠다는 거죠. 정신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은 독점을 향한 노력이고 그다음에 이런 독점을 깨기 위한 노력인 겁니다. 세상은 낭만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 쩌면은 그냥 굶는 겁니다. 이게 이런 지금 남아있는 동인도 회사 본관 건물입니다. 동인도 회사 본관 건물. 당시에 여러분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이런 묘사한 원가 우위를 확보한 거죠. 원가 우위. 네덜란드 선박이 경쟁력이 있었던 겁니다. 톤당 운임료가 싸니까 그래서 이긴 겁니다.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초기에는 포르투갈과의 경쟁이 치열했고 군사적 충돌과 항해 기술 발전에 집중해 가지고 결국은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남긴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1920년대부터 1970년대 한 50년 정도 이런 절정이었네. 5, 60년 정도. 영광은 오래 안 갑니다. 이대로 가면 이런 삼성전자가 오래 갈 거다 이렇게 되게 생각하는 거죠. 오랫동안 장사 잘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50년 60년 간 겁니다. 그다음부터 내리막길로 가는 거죠. 1650년대에 연평균 수익률이 18%에서 40% 정도 이런 배당을 한 겁니다. 그냥 떼돈을 번 겁니다. 후추 이런 것이 수요가 많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번 겁니다. 그냥 떼돈을. 수요는 많고 공급은 달리니까 돈이 천정부지. 지금 메모리 반도체와 엔비디아하고 똑같은 겁니다.
40%까지 배당을 준 겁니다. 항신료 수익이 70%를 차지한 거죠. 포르투갈과 영국 동인도 회사를 제치고 지배적 위치에 올랐다. 1650대 연평균 배당률 18% 이상이었다. 투자자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엔비디아의 투자가 돈 번 사람은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오늘 보셨죠? 오늘 방송에 뭐가 나왔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향후 50년 동안 반도체 칩에 대한 성장률이 50%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25%가 50%가 확인하고 넘어가죠. 다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는 분들 많았을 겁니다. 방송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 맨날 부정선거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런 게 안 들어왔을 겁니다. 아까 기사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향후 50년 동안 AI 칩은 연평균 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이름들 50년 동안 AI 칩이 연평균 23% 증가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은 세계회사 여러분들 좀 나누가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좀 부담스러우면은 미국의 반도체 상장지수 펀드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좀 여러분들 공박사님 252불이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설계사만 모아놓은 SMHX를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방송하니까 어떤 분이 지금 역사 방송할 때입니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가 여러분들 역사가 현재하고 바로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좀 내공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월스트리트저널이 나오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꺾어내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뭐까지 합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까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정도 여러분들 지적 인프라가 갖추져야 되는 오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정리가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네덜란드 여러분들 지배지가 말라카, 바타비아인 자카르타, 엠보니나, 마카오, 데시마, 마카오는 여러분들 포르투갈이네요. 고아, 여기 붉은색들은 다 네덜란드하고 고아하고 마카오는 포르투갈 당시죠. 여기 보시면은 1652년에 케이프타운을 확보하고 일종의 군산복합체 조직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밀어주는 어마어마하게 큰 주식회사가 된 거죠. 앞에서 보셨다시피 케이프타운 기지를 건설할 때가 상당히 잘 나갈 때입니다. 케이프타운 기지를 개척했을 때가 1652년 얀판 리베크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 보급기지를 설립했고 자체 군대와 함대를 운영했고 최대 40척에 전함하고 10,000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했고 이제 상선들 호위를 해야 되니까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이고 동아시아 유럽 간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장악한 대단한 조직이었다. 이제 한 5, 60년 전성기를 누리고 그다음 내리막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1689년대부터 1780년대까지 내부에 여러분들 부패가 발생하고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고
고급 배당 때문에 재투자 여력이 없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내부 부패란 것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자기 투자를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감소를 하는 거죠.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다. 수요가. 대체가 되는 겁니다. 커피하고 여러분들 차 수요로. 수요가 줄어들면 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 몰락이 1979년대부터 1799년대 본국이 또 어려워지네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 상태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부단히 갈고 닦고 조이고 자르고 여러분들 줄이고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보시면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200년 역사 1799년에 종언이 되는데 도전의 시기가 30년, 영광의 시기가 60년, 쇠락의 시기가 90년 그렇게 해서 올랐다가 그냥 내려앉는 거죠. 다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이 역사물은 좀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내일 아침 일찍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